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저당의 유동화, 그다음에 주택연금 등 좀 잡다한 내용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 할 때 MBB라고 하는 것은 부채금융에 해당한다. MPTS라고 하는 것은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MPTS가 왜 지분금융입니까? B가 없으니까. B 들어가 있으면 다 부채금융이고, 그 다음에 B 없으면 지분금융, 위치 뭐 이런 것들, 조인트 벤처, 신디게이션, 다 B자 안 들어가는 것들은 다 지금 이제 지분금융으로 봤었고, B 들어가 있으면 다 부채금융.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MBB와 MPTS에 대해서. 자, 그래서 먼저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부터 볼게요. 자,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래서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국민은행은 경매 청구해서 요거 팔아서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저당권의 의미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국민은행에서요,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통장, 자기들이 가용한 돈, 자, 이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한테 대출을 못 해줘요. 그랬을 때 은행에서는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습니다. 앞으로 받을 돈이 얼마니까 너한테 얼마 줄 테니까 얼마 빌려달라라고 하는 거, 그게 소위 이제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저당은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이게 저당의 유동화. 그래서 일단 저당 시장의 정의 유치차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오히려 답이 되죠. 복잡한 건 사실은 그렇게 뭐 중요치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해서 자, 저당 시장이라고 하는 거, 1차 시장에서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집주인입니다. 이 사람하고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 자, 그래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자, 다른 투자자한테 대출을 받는 시장 또는 돈을 빌리는 시장, 이걸 2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이라는 정의 살펴보셨고요. 자, 한편 이 2차 저당 시장을 자, 투자자한테 대출을 받는다. 금융기관이 돈을 투자를 받게 되는데, 그 형태가 MBB, MPTS, 그 다음에 CMO라는 형식으로 구분한다. 이 외에도 MPTB라는 것도 있고 CMBS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의 이게 어렵긴 더럽게 어렵고 실질적인 출제 이슈는 안 돼요. 나온다 할지라도 답이 오히려 안 되고 그냥 옆에 겁주려고 내는 지문에 전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MBB라고 하는 거, 자, 발행기관, 금융기관을 얘기합니다. 금융기관이 저당 대출의 소유권 그리고 지분권을 보유한 채 이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하는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는 뭐냐면, 야, 내가 쟤한테 갑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담보로 네가 돈을 좀 융통을 해다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이 저당 대부를 빌리는 집주인한테 이 돈 수익을 받아서 일부를 어떻다, 당신 투자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저당권 자체, 지분권 소유권 자체를 모두 어떻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혹시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잘 갚지 않거나 등등등, 또는 나중에 주택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경매를 실행을 한다 등등등 했을 때,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MBB라고 부르고 부채금융이다. 그래서 설령 이 주택이 홀라당 다 타버리거나 등등해서 담보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부채금융이라고 부르게 된다. 원금을 보장해준다라는 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부채금융. 만약 지분금융이면 쫄딱 망하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지분금융이 될 것이고, 부채금융이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누가,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이제 이자 이런 것들을 100% 보장을 해주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MBB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B자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된다? 부채금융이라고 하는 거. 금융기관 입장에는 결국은 누구한테? 바로 대출 투자자한테 이 돈을 갚아야 된다, 이래 할 것이고요. 그래서
각종 위험이라고 하는 거 채권 발행 기관이 금융기관이 다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MBB라고 부르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MPTS 자 이거 T 자 요거 외울 때 제가 몇 년 전인가 우리 수험생들 가르쳐 주셔서 MBB는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은행 이걸 이제 줄여서 뱅크 해갖고 뱅크니까 B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원래 이름이 있어. 원래 이름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뱅크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MB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에 비해서 MPTS는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투자자를 한 영문을 쓰면 어떻게 돼? TU 이렇게 해서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MPTS. 내가 좀 우아하게 설명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감흥이 없어. 근데 무식하게 뱅크, 은행이 위험을 부담한다. MBB, 콜. 그 다음에 이제 MPTS에서 투자자, TUJA 이렇게 들어갈 때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MPTS. 이건 잊어먹지도 않아. 너무 쉬워가지고. 해서 MPTS. 자, 지금 투자자가 각종 소유권, 지분권을 모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이런저런 뭐 조기 상환을 한다든가 또는 자 이자를 연체를 한다든가 각종 위험을 누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걸 뭐라고 한다? MPTS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CMO라고 해서 CMO 해서 저당 담보부 채권 MBB하고요. MPTS 저당 채권 이체증권을 혼합한 주택 저당 증권을 가리켜서 CMO라고 해서 자 발행기관이 자 금융기관을 얘기합니다. 저당 채권에 집합이 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이를 담보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시켜서 발행하는 주택 저당 증권을 가리켜서 CMO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다양화의 디귿, CMO의 C 비슷하잖아. 아니 키워드가 다양화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한 주택 저당 종류가 하도 많아서 알 수가 없다고 해서 다시 MBB는 뭐야? 뱅크, 은행이 책임을 진다. 자, MPTS는 지분권 등을 다 투자해서 넘겨버리니까 이게 지분금융이 되는 거라고. 은행이 책임을 안 지니까 이게 지분금융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형태,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CMO 해서 C하고 디귿의 D 비슷하다 이거지. 요렇게 해서 CMO라는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CMO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래서 자, MBB 뱅크, MPTS 투자자의 T, CMO 다양화라고 해서 디귿 이런 식으로 요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주택 저당 증권 더럽게 어려워요. 좀 이따 지문 몇 개 보실 텐데 이거를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것 말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외우시면은 충분하게 해결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왜? 디테일하게 안 나오거든. 그리고 오히려 허를 찌르고 요 근래 출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당 증권의 발행 효과. 자,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저당증권을 발행을 했을 때 그 효과. 먼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 저당권을 매각을 통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릴 수 있고요. 유동성이 확대가 되게 된다.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은 그런 거잖아요. 바로 대출을 할 수 있고 또는 등등등 해서 은행에 반드시 갖춰야 될 돈. 이게 바로 BIS 비율이라고 해서 그 IMF 때인가 이슈가 됐었죠. BIS 비율 8% 해서 만약 은행에서 100억의 예금을 예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 현장에다가 최소한 8억은 꽂아둬야 된다. 이게 이제 BIS 비율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융통할 수 있으니까 유동성 확대가 되게 될 것이고 BIS 비율도 확대되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두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일정한 유동화 전문회사의 지급 보증에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직접 얘한테 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다가는 이게 대출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정함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게 MBB가 됐든 MPTS가 됐든 간에 금융기관이 매개가 되고 전문그룹에서 세팅을 해주고 또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동화 전문회사 금융기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거든.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차입 기회가 확대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일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인 게 MBB, 뱅크, 그리고 B 해서 부채금융,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 MPT에서 투자자한테 지분권 등을 모두 넘겨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위험 부담하는 거. CMO, 다양화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답들은 이렇게 어려운 파트는 거의 이슈가 안 돼요. 오히려 제일 유치한 거 1차 시장, 2차 시장, 그 다음에 저당 증권 발행 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다고요? 답을 막 구성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공부를 좀 쉽게 하셔야 돼. 오늘 무식하게 배웠던 거 MBB, 뱅크 B 해서 부채금융 여기까지 가져왔고 MPT에서는 투자자, 저당채권, 이체증권 이렇게 못 외워. 이거는 한 3년 지나 외워져. 몇 번을 해도 헷갈린다고. 내가 다 해봤다니까요. 얼마나 짜증나는데. 될 것 같은데 말이 잘 안 돼. 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이게 이제 입에 툭 튀어나오려면 한 3년쯤 공부를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 2년 정도 할 때까지만 해도 버벅여. 저게 자 잠깐만 뭘 잠깐만이야. 자연스럽지 않다고. 그러면 그걸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돼? 뒤지게. 그러다 먼저 뒤져버린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그냥 쉽게 가자. 쉽게 가자. 이걸 굳이 해봤자 얼마 안 가요. 기억력이라는 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179페이지 가서 관련 기출 문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서 보니까요. 1번 첫 번째 박스 2차 주택저당대출 대출시장은 특별 목적 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해서 옳은 표현. 아까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표현을 한번 잠시 나왔었는데 자, 결국은 투자금을 얻었다 금융기관,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뭐라고 합니다? 2차 저당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2번요. 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라고 돼 있죠? 이미 틀렸다고. 이게 뭐가 된다? 1차 저당 시장. 뭐 이런 걸 답을 뽑아 유치하게. 3번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다. 맞죠? 2차 저당 시장에서 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1차 저당 시장에서 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유치 잘하는 거야. 1차 시장, 2차 시장 가지고 한번 지금 답을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검토하게 될 주택저당증권 MBS의 종류, 아까 우리 줄여서 봤던 게 MBB, 그 다음에 MPTS, CMO 해서 지금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 두 번째 박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지문 10개가 나와 있어요. 답 몇 번? 8년 동안 답 몇 번? 8년 동안 답 몇 번 뽑았냐고요? 한 번. 별표 하나 있잖아요. 별표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얘는 전반적으로 답을 안 뽑아. 이런 막 이상한 얘기 던져놓고 갑자기 1차 시장, 2차 시장 이런 걸 갖고 답을 뽑는다고. 힘 빼지 마시라고. 1차 시장, 2차 시장 어려우셔요. 이건 어려울 게 별로 없어. 자, 그 다음에 저당증권 발행 효과 별로 어려울 게 없어. 어려운 게 뭐야? MBB, MPTS, CMO, 무식하게, 뱅크, 투자자 T, 그 다음에 디귿, 다양화 D, C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야 할 만큼 힘들다고. 근데 막상 답은 거의 안 뽑아요. 질문 가보겠습니다. 교재 179페이지 1번.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채권형 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금융기관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물권하고 채권 얘기 나오죠. 물권은 뭐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은 특정 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투자자는 금융기관한테 어떻다고요?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부채 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 구조예요. 자, 몰라도 돼! 2번 질문 답이 됐네요.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한 소유권자, 집합물에 관한 소유권을 갖는다. 틀렸지? MBB는 뱅크가 소유권, 지분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자한테 각종 책임을 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MBB. MPTS는 지분권, 소유권이 다 누구한테?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MBB가 그 투자자, MBB에 있어서 투자자가 소유권 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해서 이렇게 2번 질문 답이 됐었고요. 3번 질문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괄호 열고 MBB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문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MBB는 주택저당대출의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해서 자, 투자자에게 지급해. 부채금융이니까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 그 다음에 4번 질문이요. MPTS 투자자 나와 있죠? 그래서 MPTS는 지분형 증권 맞나요? MBB는 B 들어가 있으니까 부채금융. 그 다음에 MPTS는 B 없으니까 지분금융. 그래서 지분형 증권이라고 하는 건 맞고요. 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등에 의존하게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5번 MPTS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요건 알겠죠? MPTS, TTT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넘어가서 180페이지 자 6번 질문 가볼까요?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가진다. 딱 한 번 지문에 나왔고 잊어버렸어요. CMO도 MPTS와 MBB의 혼합형 증권이고 MPTB도 혼합형 증권인데 지문 한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버려버렸어요. 이거는 본문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7번 CMO라고 해서 중요한 키워드 나와 있죠? 다양한 중간에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걸로 날리는 거라고. 밤에 가서 과외하실 거 아니잖아. 야, 오늘은 개론 저당증권의 유동화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그때도 과외할 때도 그렇게 되면 좋아. CMO, T는 나와 있지? 다양화, 콜. 그래서, 그럼 풀어지는 거야. 그 다음, 8번 지문이요. CMO, 만기. 자, 보니까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절,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해서 다양하다는 표현을,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번, 다층 저당증권 CMO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물에서, 저당풀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보부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CMBS는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개념인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지금 보게 되면 8년 동안 딱 하나 답 풀게 구성을 했어.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걸 파고 할 성질의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뒤지게 하게 되면 뒤진다 이거야. 100살도 못 살고 죽게 된다. 이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치고 교재 180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자,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끊임없이 대가리 막 싸매면서 MBB, B, 뱅크, 부채금융, 은행이 책임을 진다. MPTS, T, 투자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 CMO, 다양화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뒤지게 하고 들어갔는데 허를 찌르고 어떤 문제를 구성을 했어? 저당증권, 저당담보부증권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서 궁극적으로 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죠? 은행에서 유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대출이 확대될 것이다. 2번 주택금융의 대출 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서 주택 구입 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도 있다. 은행에 돈이 남아도니까 대출 금융도 늘어날 수 있다. 3번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 건설이 촉진돼서 주거 안정이
한정이 기여할 수 있다. 돈 돌아가니까 집도 많이 짓고 세상 좋아질 수 있겠다. 4번 주택금융 확대에 따라서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감소한다. 틀렸죠? 이건 이제 경제로는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대출이 확대가 되게 되면 어떻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서 자가 소유 내 돈만 갖고 집을 살 것 같으면 다 못 사는데 대출을 받아서 어떻다? 살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5번 대출을 기용하는 유동성이 증대돼서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아, 새끼들 그냥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다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잖아요. 돈이 돌아야지 금액도 늘어나고 기회도 확대가 되고 뭐 등등등 하여튼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또 쉽게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주택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 마지막 주제가요. 자, 바로 주택연금이란 제도인데 주택연금 제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문 1개가 구성이 됐고 답이 됐습니다. 자, 이 주택연금 제도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부족한 돈을 대출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서 다 주택을 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택연금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 생활 자금을 빌리는 제도. 그래서 나중에 돈을 다 쓰다가 돌아가시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때 이 주택을 팔아서 그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 이게 주택연금 제도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이게 8년 차인가가 지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원래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그런 식입니다. 일본 얘기가 자꾸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안 써요. 전략하고 안 써. 돈을 절대 안 써. 왜? 미래를 모르니까 자꾸 안 써. 미래는 뭐 관속인데 그걸 뭘 몰라. 근데 하여튼 간에 안 써.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소비가 침체가 되고 돈이 안 돌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특히나 이제 연세 드신 분 은퇴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고정 월급이나 이런 게 없고 집밖에 없다 보니까 돈을 또 안 써. 몇 억짜리 집을 깔고 10억짜리 집을 깔고 들어누워서 그냥 벌벌벌 떨어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 생활비를 드릴 테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라. 지금 돈을 좀 써달라라고 하는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논리 구조 주택연금의 가액 만 60세 이상 이해되고요. 시가 9억 이상 이하인 주택법상의 주택 요거 나중에 바뀝니다. 지금 법령 개정 논의가 있는데 지난번 국회가 좀 아사리판이 되면서 통과가 안 됐는데 우리 시험과는 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하신 분이 뭘 할 수 있다? 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구조. 생활비를 받을 때 이게 이제 이 양반이 잘 쓰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을 담보로 다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신청을 하고요. 그 사람의 저당권 설정권자가 돼서 120%의 금액으로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최선순위로 어떻다고요?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이제 생활비를 다 쓰고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 청구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구조. 요걸 갖고 최근 문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큰 쟁점은 안 돼요. 저당권 설정한다. 근저당권, 저당권은 같은 저당권. 빨간 저당권, 파란 저당권, 같은 저당권. 빨간 사과, 노란 사과 다 같은 사과. 해서 나중에 물권법 할 때 저당권 얘기할 때 같이 설명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문을 볼 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그냥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지급, 은행에서 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을 한다. 옛날에 이슈가 됐던 건 지금 별 쟁점 안 되고요. 주택연금의 상환이라고 하는 거 초기에요. 한 8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 뺏긴다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실 때 그때 이제 홍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중간에 그 받은 생활비 갖고 로또 사셨다가 당첨되게 되면은 다의 집을 통째로 다시 찾을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샀겠지.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하나 땡겼었고요. 그 다음에 구상권이라고 해서 너무 길어요. 답을 외우겠습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이거 외우시면 돼.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왜 이렇게 뭐라고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구상권 사실은 행사 못해요. 사실은 구상권 행사 못해. 뭔 얘기냐면은, 이 주택이 만약에 지금 뭐 8억짜리 주택이었다 하십시다. 근데 이 양반이 이래저래,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 건강하세요.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택연금에 가입 안 하셔서 생활비 쪼들리고 항상 이렇게 쪼들려 사시던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이렇게 뭐 여가 선용도 하실 수 있고 등등등.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이분이 안 돌아가셔. 그래서 큰 문제가 터졌어요. 요 근래 무슨 뭐 독감이 이렇게 유행하는데 안 돌아가셔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피해가 바이러스가. 왜? 그런데 당당하니까. 농담에서 진짜 문제가 됐어요. 원래 주택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는 그 평균 연령, 예상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어. 특히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예요. 뭐냐면은 만약에 8억짜리 주택이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고 그분이 열심히 쓰셔갖고 그것도 너무 오래 살으셨어. 10억을 썼다 할지라도 그때 어떻다? 구상권 행사하지 않는다. 편하게 가셔도 좋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주택연금제도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나중에 세법 공부하실 때 세금 내야 되거든요. 지금 1순위 근저당권 설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부터 배당받아?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부터 배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세채권이 선순위 채권이에요. 저당권 후에 조세채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1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한 10억을 쓴 상태에서 이 사람은 세금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더 쓸 거야. 더 쓸 거야. 안 죽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아침에도 운동하고 등등등. 그래서 세금도 안 내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조세채권 때문에 배당을 못 받는 게 있다고. 이런 부분은 어떻다? 구상할 수 있다. 또는 주택을 고의로 파손 등을 해버렸다.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라고 해서 그런 부분 당연히 어떻다? 구상할 수 있다. 근데 이 텍스트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다? 자식한테 상속이 되더라도 빚이 상속이 안 돼요. 구상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원래 출발점은 편하게 사시라고 했으니까 약속시켜야지. 정부 정치제도니까.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게 뭐라고요? 세금도 안 내고 지금 8년차 운영하면서 이게 문제가 터진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아요. 외울 게 뭐라고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뭐가 나올지 몰라? 어찌됐든 어떻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원칙은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는데 원칙은 시험에 낼 수 없거든요. 법조문 구조상. 원칙 내면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외울 게 뭐라고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 교재 181페이지 자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이거는 자 첫 번째 1번 지문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이다. 옳은 표현. 2번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해당한다. 이런 것들 별 의미 없어요. 법정 개정되고 하더라도 쫓아갈 지문 아니고요. 3번. 자, 이게 29회인가 30회 때 답이 됐잖아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의 소유권을 연금 지급기관으로 이전한다. 그게 아니라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답을 뽑았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금이라는 주제를 갖고 낸 게 아니라 그냥 금융론에 관한 설명이다. 쭉 설명하다가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요.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등등등 더럽게 많습니다. 방식. 그 다음에 2번 연금 가입자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한다. 요걸 틀리게. 요건 이제 초기에 냈던 문제였죠. 왜? 주택연금제도 홍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요거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하지 않는다.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된다. 돈 생기면 갚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구조. 3번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에게 상환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예외 항목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빠져가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중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주제. 아직은 출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교재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결국은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오늘 금융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